네, 바로 이어서 정책통 시간인데요. 오늘 정책통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깔 거예요. 올해 정책 어워드를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정책통 기억하시죠? 우리 정책통은 윤영중 대표님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에 우리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거, 제일 못한 거 꼽아서 오늘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4가지 꼽으셨어요? 네. 상을 주시는 건가요, 진짜로? 방금 레드카펫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좀 좋은 상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상이면 좋은 거 아닌가? 네, 평가는 좀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은 상이지만 그래도 좋은 상과 좋지 않은 상을 좀 나눠서 그래요? 점수를 좀 매겨봤습니다. 일단 점수 매겼다 보니까 점수가 궁금한데 총점이 있나요?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1년 통산 이제 정책 결산을 제 나름대로 해봤고요. 제가 내린 점수는 좀 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능할 겁니다. 제 점수는 D-입니다. D-. 네. 재수강해야 되는데 D-면 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F가 아니냐 이러면서 화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거기 댓글의 대부분은 굉장히 제가 정부 편든다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대다수였을 정도로 어떻게 F가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윤영중님은 정책통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물론 보시지만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투표를 있습니다. 한다면 진보적인 분들한테 투표할 것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좀 비판을 받으셨다는. 하지만 잘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한 것도 있죠. 분명히 있고 몇 가지들도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한 거 뭐고 잘한 거 뭐고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일단 상을 준비하셨다고 그래도 네, 제가 또 나름의 상의 명칭을 정성스럽게 장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평가가 좀 엄정할 거기 때문에 상의 이름이라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의 명칭을 제가 정성스럽게 장명을 했습니다. 상의 명칭을 일단 쭉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상은 우수수사상입니다. 우수수사상. 네. 첫 번째는 우수수사상. 네. 두 번째는 두 개의 상을 한꺼번에 합쳐봤는데요. 경포상과 미포상. 경포상, 경포대가 생각나는데 뭔지 궁금하네요. 네. 혹시 경제포기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비슷한 용어가 표현이 맞긴 하는데요. 그래도 미포상도 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경포, 미포.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만든 표현인데요. 산불 소화기상. 산불 소화기상. 네. 불 끄는 그런 상인가 본데. 네. 그리고요? 또 있나요? 또 마지막은 그래도 좋은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스트 어워드 상으로. 마지막 베스트 어워드 상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대상을 마지막에 주니까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미진하다 이런 게 앞에 3개인 것 같고 베스트 어워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거 3개를 먼저 좀 말씀드린 다음에 3개 안 좋은 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매를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수수사는 수사 잘했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이것도 안 좋은 건가요? 요 얘기도 지금 왜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느냐에 대한 먼저 총해설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일단 구조적인 복합 위기 플러스 당면한 어떻게 보면 긴급 현안 위기가 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둘 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구조적 위기가 있는데 잘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당장의 위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흔하게 드는 가마솥의 개구리 비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면한 위기가 이제 별로 없는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작년과 올해 상황은 당면한 위기도 굉장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금리를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 때문이었었잖아요. 근데 물가가 왜 올랐는가를 다시 또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그 공급망이 갑자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공급 지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던 찰나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아요. 발발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당면한 위기와 구조적 위기가 두 가지가 겹쳤는데 문제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커녕 좀 로드맵 작성조차 좀 잘 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면한 위기 대응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점수를 좀 받기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한데 우수수사상. 근데 네. 이거 뭐 누구를 수사한 걸 너무 잘했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이 상은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뭐 금융감독원에게 우수수사상을 줬으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부가 우수수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결코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정부가 저는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하는 정부를 헌정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정치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이용하거든요. 정책도 있고 입법도 있고 인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다 이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수단 외에 수사와 감사 사정기관을 이용한 정부의 행태도 일종의 정치를 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수단이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올해 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일단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맞아요. 행사했었고 네네네. 간호법을 네네네. 거부권 행사했었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헌정사상 이렇게 한 해에 세 차례 네 개의 법을 가지고 그 거부권 행사한 그 연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여야가 사전에 논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큼 서로 타협안을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사전에 정치가 작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간호법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또 공약으로 또 약속한 공약이었나요? 예, 그게 다 잊어버렸어. 공약 집에는 없었지만 본인이 그 간호단체에 가가지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한 내용조차 아예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 그걸 거부권 행사했던 희한한 일들이었었던 네, 네. 거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사교육 업체 킬러 문항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는 갑자기 사교육 업체의 세무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의 어떤 조치가 잘못됐다. 방송문화진흥원장의 뭐가 잘못됐다. 법인카드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또 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바로 검찰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바로 연이어서 행동하면서 일종의 정치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뭐 법을 만들거나 뭐 시행하는 게 사실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사교육 업체들이 일단 털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수사해, 조사해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본인이 심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상을 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정치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정치는 방금 제가 나열했었던 여러 수단들 중에서도 그래도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입법과 예산의 그런 이제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으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의 기능을 정부와 국회가 아예 형해화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예산의 기능까지도 작년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끝내주는 경제 이상민 연구위원이 나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작년에 통과된 예산안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올해 예산안을 통과해도 과연 내년에 정부가 그것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예, 지금 국회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정부에 의해서 형해화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수사 생각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경기도 압수수색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검사님들 다시 보게 됐죠. 아, 1%는 정치검사이고 그런 수사를 하지만 99%는 진짜 회사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오셨는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할 대상인 PC였어요. 수색의 대상이. 근데 우리 보좌진들의 PC는 새로 산 거거든요. 그 새로 지사가 2020년 중반에 그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을 했잖아요. 보좌진도 다 새로 왔잖아요. PC도 새로 샀어요.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러 왔잖아요. 이재명 전 지사하고 관련된 거니까. 근데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조일자가 써져 있어요, PC에. 그래서 아, 이분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들, 위에서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막 항의하니까요. 제조일자를 위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조일자. 아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압수수색이라는 게 다들 이렇게 PC 막 상자 들고 가는 줄 아시죠? 전혀 안 들고 가요. 그냥 와서 USB 같은 거 하나 딱 꽂으면 PC에 있는 게 다 포렌식 돼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파란 박스 엄청나게 많이 파란 박스 다 빈 박스예요. 그냥 그 보여줄 카메라 잡히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딱 꽂아가지고 압수수색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면 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너무 바쁘셨는지 두고 갔어요. 포렌식한 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 왔어요. 저 죄송한데요. 그 포렌식한 그 장비 좀 가지러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우수수사상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수사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포미포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당면한 위기와 구조적 위기 둘 다의 대응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포기와 미래 포기,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경제 포기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런치 타임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비등한 예로 미국 사례만 봐도요.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서 강력한 물가 안정책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IRA 법을 통과시켜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자 복지를 하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그 촘촘하게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의 정책이 있느냐보다 정책의 총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총량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예를 들어서 그 뭐 하나의 정책으로도 한 1,000억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100가지 정책으로도 한 10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총량을 봐야 되는데 정책의 총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나오는 대표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가계금융 복지조사이거든요. 2만 가구에게 이제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조사를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 조사인데요. 예전에 통계청에서 통계청에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하다가 이제 가계 금융복지조사 2만 더 확대 그 모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그 2023년, 2022년 지표가 나오거든요. 한 해 전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전 지표를 봤을 때 그 전년보다 소득이 오르긴 올랐어요. 소득이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그 소득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목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소득들이 올랐는데 소득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뭐 민간 이전 소득, 뭐 시장 소득 다 이런 것들 보면은 공적 이전 소득만 줄었어요. 예. 공적 이전 소득과 전년 대비 4.8%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득들이 올랐음에도 공적 이전 소득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런치타임에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계금융복지조에서 올해 제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위소득계층 20%의 부채액 증가가 정말 2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말 눈에 띄게 튀는 통계거든요. 20%가 부채액이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정부가 그 취약계층에게 주로 가는 복지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고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들은 자신의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빚을 늘리면은 이분들이 빚을 내면은 몇 퍼센트의 금리로 빚을 낼 수 있을까요? 3%? 4%?
5%? 제1금융권의 빚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훨씬 높죠. 이분들이 그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은 내년도, 다음 연도에 가처분 소득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장의 대응을 잘못한 거는 나중에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남겨놓고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포기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나온 통계, 이거는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입니다. 장래 인구 추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나오던 통계였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장래 인구 추계를 5년에 한 번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튀는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020년도에 30만 명 좀 넘지 않았나요?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나요? 예. 2020년도에 벌써 27만 명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장년이었던 2022년도에는 24만 6천 명을 네. 기록했어요. 근데 2020년도 출생아 수로 2016년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예상했었던 숫자는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무려 11만 명, 14만 명이나 13만 명이나 적게 출생아 수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아 수 예측이 불과 2년 뒤, 3년 뒤 예측조차도 10만 명 넘게 차이로 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통계가 어디에 활용되냐면은 우리가 연금 추계할 때도 재정 계산하잖아요. 네네. 건강보험도 재정 계산하고 그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재정 계획도 세우잖아요. 다 그 계획들이 이 장래 인구 추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 인구 추계가 불과 3년 뒤, 5년 뒤의 예측치조차 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2년 뒤마다 그걸 보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보정할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 이게 충격적인 출생아 수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물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저출생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저소득 저출생 예산에 수백조 원을 썼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대비했을 때 패밀리 스펜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족 관련 지출의 평균보다 높은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높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낮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평균이 정부 지출 GDP에서 패밀리 스펜딩이 OECD 평균 2.1%인데요. 한국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래까지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래 상황입니다. 대응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미래 포기상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저희 3분 남았는데 지금 상 2개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요 상들을 좀 짚고 나서 결론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산불 소화기 상도 말씀하셨었는데. 요것도 미래 대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돌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네네. 돌봄 당사자인데요. 뭐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육 시설을 늘리고 또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초등 돌봄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양육자들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4시나 6시까지 안정된 보육을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12시 반에서 1시에 집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 돌봄 절벽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렇죠. 도입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늘봄학교는 내용이 뭐죠? 이게 이제 한 4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야간 돌봄, 뭐 틈새 돌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과 후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들이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고, 몇몇 학교들이 자원을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9월 기준으로 9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산불에 소화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산불을 끄려는 격이다. 예, 그래서 이 산불을 소화기 하나 들고 이게 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당면한 문제에 비하면은 정말 미진한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썼는데
그 공약들이 달성이 돼가고 있어요. 왜 달성이 돼가고 있냐면은 아이가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네, 아이가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국공립 아이 보육시설은 숫자당 시설이 예, 비중이니까 아이 보육시설이 늘리지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망의 베스트 어워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책 베스트 어워드까지 좀 말씀 일단 들어볼까요? 베스트 어워드상은 그래도 그 약자 복지 쪽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었던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한 것을 기준 중위소득 예, 인상 베스트 어워드 상으로 그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이 받는 그런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그 기준인 거죠? 한 70개 정도의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그런 상인데요. 70개나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그 2022년도 5월에 집권했잖아요. 2022년도 8월에 정하게 되는데 그때도 가장 많은 역대급 인상률인 5.6% 정도, 5.47% 정도로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8월에도 선정한 내년 기준 중에서도 6% 인상을 올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부들이 하지 못한 수준의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6% 이렇게 오르면은 급여가 그만큼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급여 수준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 굉장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좀 예전보다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통계치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메워야 된다라는 그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 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쪽은 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테이블에 기재부가 들어와 있고 기재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정부들에서도 충분히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정부처럼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니까 반대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재정부가 참 묘상한 게 문재인 정부 때 큰 논란이 있었던 게 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할 돈이 없다라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50조 원이 튀어나왔어요. 돈이 있다.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50조 원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어차피 더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돈 미리 쓰겠다고 하면서 50조 원 갑자기 딱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료를 잘 다스리는 정부가 그래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네 가지 상을 시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당사자들은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서 우리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했으니까 좋은 정책은 확대하시고 비판받은 정책은 조금 한번 좀 수정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명주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